그러면 인간의 생사 여탈권에 대한 어떤 결정해 주는 건데 판사까지 AI나 휴머노이드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맡길까에 대한 이슈가 좀 걸리죠. 그럼 결국 인간이 해야 될 무거운 판단을 다 맡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들고요. 그러면 일례로 지금보다 더 문화 예술계 종사자가 폭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경험을 줄 수 있는 관계와 관련된 직업이 지금 폭증할 수도 있고 저도 저를 지브리풍, 마블풍, 스머프풍으로 다 그려봤습니다. 예. 저는 이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는 이제 점점 더 뭐 리더, 팀장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되는 거다. 신을 꿈꾼 인간, 인간을 꿈꾸는 기계.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꼭지 제목은 읽으면서 꼭지 제목 자체가 약간 묘한 쾌감을 주더라고요. 뭐냐면 대중이 가장 대체하고 싶은 직업은 판사였다. 또 최근에 이슈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뭐 좀 아니 어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사람들 나름의 이제 다 자기가 선호하는 판결이 특히 사회적으로 되게 주목이 되는. 그렇죠. 뭐 최근에도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실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뭐 판단이 다르긴 하던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보면 아니 저게 너무 명백한 사안인데 저걸 판단을 저렇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경우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저걸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사람은 사실은 뭐 같은 거의 뭐 비슷한 어떤 죄를 두고도 뭐 어떤 정치적인 판단도 하기도 하고 판사는 사실 안 한다 그러지만 저 사람인데 안 할까 싶거든요, 사실. 개인의 가치관이 또 반영이 되죠.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제가 이제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사실 법조 선배한테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판사가 그 도박에 대해서 그 선고를 할 때 화투 같은 거 잘 치고 뭐 도박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이 선고하는 형량이 다르다고. 심지어 점심 먹기 전후도 다릅니다. 저희 형량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점심 먹고 나서가 평균 형량이 낮아요. 포만감 때문에 사람이 관대해져요. 그렇죠. 근데 AI는 뭐 전기가 덜 들어온다라고 해서 판결이 달라지는 않잖아요, 이게. 아 이런 거는 진짜 오히려 로봇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챕터를 쓴 이유가 제가 작년에 저걸 조사해봤어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AI나 휴머노이드의 연관 검색으로 직업이 들어간 걸 다 긁어다가 어떤 직업이 AI나 휴머노이드로 대체하자고 한국인들이 주장하느냐. 주장하는 직업이 압도적으로 판사예요. 진짜 대체가 가능할까를 일단 기술이나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겁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몇 년 전부터 컴파스라는 시스템도 있고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한 4, 5년 전에 잘 안 됐어요. 인간보다 판결이 오히려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요. 또 최근을 보게 되면 최근 중앙일보도 그거 실험했는데 인간이 판결하는 거는 거의 미리 맞춰버려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으로. 근데 인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뭐 다음번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이 점점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조심스러운 건 그거죠. 그러면 인간의 생사 여탈권에 대한 어떤 결정해 주는 건데 판사까지 AI나 휴머노이드에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맡길까에 대한 이슈가 좀 걸리죠. 그럼 결국 인간이 해야 될 무거운 판단을 다 맡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하는 또 우려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뭐 그런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한테 재판을 받는다?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이제 거여서 아마 이제 그 거부감은 되게 강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에 이제 어떤 뭐 그게 꼭 정의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 나름의 어떤 규범을 유지하고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방편? 으로서 이제 사실 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제도라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이걸 그냥 기계한테 맡긴다면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술적으로 딱 짜여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어떤 뭐 그냥 시험 점수 매기듯이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법인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 최근에 일부 기업들이 인사평가에도 AI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보면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 물류창고에서 AI로 이제 업무 평가해서 직원들 300명, 400명씩 자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생긴 게 스트레스가 일단 높아졌고 직원들에게 상당수가 방광염 같은 게 생기기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요.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니까. 어찌 보면 합리적인 평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비인간적인 거죠.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은 이미 그 선을 훨씬 넘어가 있어서 선을 다시 정확하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뭐 가능한 건 훨씬 앞서 있지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거나 도입을 할지 이 문제가 사실 훨씬 큰 문제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논의할 때 자꾸 입장을 바꿔보라고 조언을 해요. 학생들한테는 남의 케이스는 그렇다고 해요. 학생들은 뭐 남에 대한 판단, 남에 대한 평가는 AI, 휴머노이드 맡겨도 돼. 근데 만약 나라고 하면 나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기계가 돌려갖고 1초 만에 판단해주고 하면 전쟁에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상대방이 인간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나타나면 괜찮은 거냐. 그럼 요게 대한 굉장히 좀 불편해하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뭐 법적인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조금 레벨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야구의 심판이다. 또는 축구의 심판이다. 이건 대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은 한데 재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심판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액션 또는 거기서 나오는 때로는 뭐 편파적이다 아니다라는 논쟁도 되지만 사실 그 논쟁거리도 어떻게 전 재미의 일종이라고 봐요. 근데 너무 그렇게 모든 기계로 딱딱딱 규격화시켜 보게 되면 인간이 놀이를 즐기는 게 100% 규칙 기반은 아니거든요. 놀이는 약간 빈틈이 있어야 돼요. 그 빈틈을 너무 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주제인데 뭐 여튼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사실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로봇 또는 이게 뭐 이제 사실 그 로봇은 피지컬이니까 그 뭐 인공지능 이 이제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어떤 결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일자리 이상으로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거다. 그건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그 어떤 트랜지션 피리어드 동안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응 못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제때 일자리를 못 찾아서 힘들어할 텐데 그 기간이 뭐 긴 인류 역사로 보면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그런 게 20년 30년 간다 그러면 엄청 어떤 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긴 기간일 수 있으니까 그 기간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든 또는 개인적으로든 뭐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좀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한테 특히 노동자한테는 혹한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겨울을 뭐 기업이 준비를 미리 해줄 건 아닌 것 같고 정치권도 지금 여러 가지 참 그러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찌 보면 개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개인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측면이 크게 두 가지인데 당장은 나의 뭐 경력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서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자꾸 이제 그 발밑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가고 있으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미래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좀 내다보면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로봇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효율성 정대가 생겨날 거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효율성의 정대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생산성의 많은 과실들을 어쩌면 이런 뭐 로봇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부릴 수 있고 그래서 대체로 뭐 자본을 가진 뭐 기업이나 또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상당 부분 많이 누리지 않겠냐.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엔 어떤 뭐 노력, 방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로봇세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미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로봇에 대한 언급이 꽤 예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깊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를 마치 기업에서 뭔가 법인세 내기 전에 공장이 돌아간 거니까 원래는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있을 때 세금 내는 건데 순이익이 있지 않더라도 생산을 했으면 세금을 내. 그러니까 기업에서 낸다는 관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 지원으로 들어오니까 뒤에서 돌아서 사람들을 지탱해주기 위한 기본소득이나 사회 안정만 까는 데 쓰이겠죠. 근데 또 하나 좀 더 급진적인 분들은 지금 AI도 그렇지만 로봇에 대해서도 얘가 또 소유권이 생길 수가 있다. 지적재산권 같은 거.
그럼 로봇도 당연히 개인이 권리가 생겼으면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니까 뭐 계산은 엇비슷할 수 있지만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로봇 개인이 내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계산 방식이 차이인데 전 사회적으로는 큰 갈림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기업에서 그냥 기계처럼 해서 N 곱하기 뭐 생산품 몇 개에서 세금 얼마 내는 것과 네. 그게 아니라 얘한테 그냥 한 대당 계산해 줘갖고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씩 나타난 걸로 해서 이 중에 세금 얼마 떼는 거랑은 당장 정부에서 걷어가는 건 똑같을지라도 네. 이 2차, 3차 제도를 만들 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첫 번째 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것도 약간 논의가 되고 있고 합니다. 가정이지만 조금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가정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던 회사가 그게 어느 날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100명의 노동자가 하던 일을 단 10대의 로봇으로 풀가동하니까 되고 뭐 100명의 노동자의 평균 뭐 연봉을 5천만 원씩 줬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처음에 이제 뭐 할 때는 대당 1억 원씩 이제 했지만 그 1억 원을 들여서 로봇을 이렇게 뿌리면 물론 이제 그 로봇도 일정하게 이제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처음에 조금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매년 뭐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뭐 5천만 원씩 또는 연봉 계속 인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실 각종 이제 뭐 그 급여 외에도 뭐 각종 그와 복지.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뭐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은 한 명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급여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그 부담은 한 대략 1.6배, 1.8배 정도가 그렇죠.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약간의 감가상각 뭐 이런 정도를 고려하면 그리고 훨씬 더 생산성은 높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인간 노동을 다 대체해서 비용은 엄청 적게 들어가는데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어.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면 뭐 전에 같으면 10%였다면 이게 막 50%씩 막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진짜 BMW 공장이 미국에서 실험하는 걸 보게 되면 전체 자동차 생산라인 다 대체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근데 이제 조립에 대한 지연 작업을 투입한 거 실험을 보게 되면 인간 근로자보다 작업 속도가 4배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3교대 근무 안 하잖아요, 얘네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거든요. 고장나면 좀 고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인간 대비 12배예요. 430. 그러면 100명의 인간이 하던 거를 10대 정도 로봇 플러스 알파에서 뭐 한 20대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가는 거니까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투입하게 되면. 자, 그러면 전에는 노동자들이 그 급여를 받아서 그 소득을 받아서 또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를 하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수요가 돼서 다시 이제 기업의 이제 물건이나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제 수요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시 뭐 투자하고 뭐 공장 새로 지어서 더 생산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생산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데 로봇이 다 대체했어. 근데 더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은 확 줄었어. 소비는 누가 하고 수요는 누가 만들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전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앞서 이제 그 수많은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 자체가 자국의 제조 공정을 로봇한테 맡기고 자국민들 최대한 지식이나 문화산업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제가 살아온 시대만 봐도 40년, 45년 전에 TV 콘텐츠의 양과 지금 볼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의 총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폭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직군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제조업의 몇 명, 서비스업의 몇 명이라는 게 약간 그려져 있는데 이 비중이 급진적으로 달라진 미래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례로 지금보다 더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폭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경험을 줄 수 있는 관계와 관련된 직업이 지금 폭증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못하지만 저 직업이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지금보다 노동시간이 8분의 1로 단축되거나 하진 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자들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소득이,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도 1, 2년 이상 은퇴하고 쉬시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조 활동 못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무위의 어떤 존재라는 거 자기가 그거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가치가 느껴져야 될 텐데. 뭐 교수님 나오신 게 이것도 그냥 다시 한번 곁다리 질문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예술이나 뭐 서비스 쪽 뭐 이런 이제 뭐 활동들을 더 많이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큰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인공지능 나오면서 가장 빨리 대체되는 게 뭐 숙련된 뭐 프로그래머는 모르겠지만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아주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런 인력들이 오히려 일거리가 훨씬 빨리 줄지 않겠냐.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작은 애는 그 애니메이션을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애니메이션 쪽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근데 이거 내가 배워도 요즘 보면은 뭐 인공지능에서 그림 웬만한 거 다 그리는데 요즘에 챗GPT 지브리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챗GPT에 뭐 지브리풍으로 그려달라 그러면 지브리풍으로 다 그려주는데 저도 저를 지브리풍, 마블풍, 스머프풍으로 다 그려봤습니다. 예. 뭐 직업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보면 급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 뭐 큰애나 작은애한테 어떤 조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저희 큰애가 실제 뭐 게임 회사의 개발자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N모사의 되게 유명한 게임의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는 개발자 3년 차인데 이 친구가 3년 전에 입사했고 그 다음 해부터 공채를 안 뽑는데요 지금. 신입사원도 약간 특채처럼만 들어온대요. 아빠 나 마지막이야 이러다 들어왔는데 팀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게 직원도 안 뽑고. 아니 우리 애도 게임 프로그래밍 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암담하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런 게 상담을 해요.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너가 원래 뭐 하고 싶었냐고 하게 되면 코딩이 좋아서 게임 회사 들어간 게 아니라 대작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근데 나는 코딩이 잘 맞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맨날 그 끝단에 있는 코드만 개발하다 보니까는 내가 만드는 건 작은 부품 갖고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좀 사람이 적어져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오히려 전체 그림 잡고 보게끔 유도한대요 회사에서. 저는 이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는 이제 점점 더 뭐 리더, 팀장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되는 거다. 초기에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게 이게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전 로펌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로펌에서도 보면 AI 때문에 신입 변호사를 잘 안 뽑으시더라고요. 대규모 로펌들이. 근데 그러면 나중에 전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니어는 어디서 데리고 올 거냐고. 다 안 뽑아대면 다른 회사에 땡겨오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그럼 이거 뭐 제도화시켜서 의무적으로 뽑게끔 한다라든가 별도의 기관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렇게 유지해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딸내미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따님이 그런 입장이면은 오히려 뭐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그 큰 프로젝트건 작은 프로젝트건 인턴 또는 팀 단위의 작업들을 오히려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도 안 되는 것 뭐 예를 들어 저희 아이도 예전에 그 게임 개발할 때 인턴을 구하려고 잘 안 구해졌어요. 또 혼자 친구하고 개발해서 스팀에 올려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냥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계속 돌려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업계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아직 진입을 안 했거나 또는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불안감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요. 나는 진입을 안 했는데 이미 그 업의 본질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불안한 거죠. 근데 저는 애니메이터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지브리 갖고 이 작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지브리 스타일을 많이 써서 과연 지브리 또는 애니메이션 업계가 좋아지는 걸까 나빠지는 걸까? 어찌 보면 나빠진다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저작권 내 건 내 뺏긴다. 근데 또 법률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그림의 스타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표출된 결과만 보호 대상이고 그러면 법리적으로 해석을 봤을 때 좋은 점이 이거죠. 지브리 스타일이 많이 퍼져서 지브리의 세계관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즐기는 문화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창작자들은 내가 한 컷 한 컷 그리지 않더라도 스타일만 만들어내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저는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 거니까 나한테 맞게끔 잘 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만 나눠봐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 부상으로만 해도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하여튼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여쭤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에 따라서 인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런 꼭지 제목도 다셨어요. 인간 한 명당 휴머노이드 1000대. 웨스트월드가 온다. 아니 1000대까지는 좋은데 웨스트월드는 그 영화, 드라마 그 얘기.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그 드라마 엄청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화제였는데
야,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한국에도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사병도 데리고 있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부자들은 자동차 100대, 200대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100대는 내가 동시에 100대를 못 하거든요. 네. 굴릴 수도 없고. 네. 근데 로봇은 한 대 갖고 있는 경우보다 내가 공간이나 돈만 내면 10대, 100대 갖고 있으면 더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꼭 나쁜 짓이 아니더라도. 네. 근데 누군가는 그걸 욕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하는 욕망이 인간한테 있는데 이거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가 허용적인 거거든요. 그럼 그 욕망이 좀 표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욕망도 이제 인간 사회한테 네. 긍정적인 방향을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 다만 이제 그게 제가 언급했던 웨스트 월드처럼 말은 테마파크지만 굉장히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생태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죠. 저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리나 권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기계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들을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가전제품 뭐 10개, 20개, 수십 개 이렇게 사용하듯이 뭐 로봇을 용도별로 여러 대, 최소 여러 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성이 더 약해지고 결혼 안 하게 되면 네. 일론 머스크의 예측대로 역전될 수도 있겠죠. 개체수가. 그러면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인류는 아니 지적으로도 떨어져, 네. 육체적으로도 떨어져, 종의 수수로도 예, 떨어져. 예, 개체수로도. 머리수도 안 돼. 머리수도 그럼 안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국 인간은 누구이고 뭐라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정의 없이 너무 달려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도대체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네. 인간성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휴머노이드가 계속 발전했을 때 그럼 인간과 어떻게 구분 지었을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어떤 식으로 대우 또는 대접해야 될 것인가 진짜 되게 이게 이제 예전은 SF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책의 내지 첫 장에다가 손글씨로 써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신을 꿈꾼 인간, 인간을 꿈꾸는 기계. 근데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20만 년 전에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관찰했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개체수도 되게 짧고 수명 한 30년 정도 살 수 있고 뭐 채집해서 먹고 사는 존재. 근데 지금 만약에 인간을 관찰하러 외계인이 오게 되면 또 완전 다른 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가 우리한테 합당한 정의이냐. 우리가 쓰고서 이 로봇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저는 이런 기술의 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특정 빅테크나 정치인들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의견이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게 되면 고양이한테 이제 묻는 씬이 있잖아요. 앨리스가 어느 쪽 길로 가면 좋겠냐고. 고양이가 말하죠. 네가 선택하게 달린 거라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선택하기 위해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